유사시 한반도 영해를 수호하고 임무에어 깊숙이 들어가 국가 전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해군이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준장급 지휘부대인 해군 구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시키고 사령부로 재편한 겁니다. 해군 창설 70년 만이자 해군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한 지 2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처음 공개됐을 때 덩치와 기술 스펙 면에서 세계 군사 강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현재는 폴란드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이 잠수함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은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데다 한국 특유의 운영 노하우 패키지가 함께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운영 노하우 패키지에는 잠수함 선체 정비 기술, 훈련 교범, 해상 실전 운영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이는 막 잠수함 전력화에 뛰어든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잠수함 수출에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힙니다. 나토 가맹국인 폴란드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아도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이나 유럽 측과의 기술 협정 등이 추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국의 잠수함 시장 진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갖춘 기술적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제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한국 잠수함보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해양 강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한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산 잠수함이 폴란드나 캐나다에 수출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의 수출 대박 신화를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력이 꽃피우기 전 AIP인 공기 불효 추진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던 과정에서 담당 연구진들은 뜻밖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계약된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개발 계획 자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던 겁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던 연구동 건물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 실험 장비와 핵심 설계도가 물에 잠길 위기까지 닥쳤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개발 환경에서 우리 연구진들은 휴일도 없이 야전 침낭을 깔고자 하며 시스템을 지켜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내부 문서에 일부 기록되었을 정도로 국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악조건 속에서 끝내 AIP 시스템을 사수해낸 것이 지금의 한국형 잠수함 기술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받았지만 재래식 잠수함 기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AIP 시스템은 순전히 한국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도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중도 포기한 하청업체 대신 직접 뛰어들어 마침내 잠수함에 완벽히 통합된 독자 기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잠수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강점은 작전 요구 사항에 따른 맞춤형 설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잠수함은 흔히 수출용과 자국용을 분리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국 해군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스펙을 만족하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니즈에도 맞춰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잠수함은 해외 평가에서 처음부터 고성능으로 설계된 하드웨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초도함은 개발 초기부터 소음 억제, 무장 발사 시스템, 충격 진동 흡수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중 AIP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 없이도 잠수함이 장시간 잠항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로 소음 억제에 있어 다른 추진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에 의존하던 잠수함들은 일정 시간마다 스노클링을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야 했지만 AIP 시스템 덕분에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이 겪은 숨겨진 이야기라면 잠수함 내부 진동 제어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고체 물질 간 접촉 진동은 흡음 차음 기술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수중이라는 특수 환경에선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실험실에서 잘 통제된 환경으로는 소음 수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지만 실제 해상에서 수압과 물의 온도, 염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예측지 못한 잔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진동을 잡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해군 잠수함사와 협력해 다이버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해저에서 잠수함 외판의 진동 강도와 음향 특성을 직접 측정해가며 소음 원인을 분석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개발 시험인데요. 한국이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한국이 이렇게 큰 재래식 잠수함에 이 정도 성능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의혹과 기대가 공존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스펙만 놓고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반열에 올랐습니다. 독일조차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룬 기술적 성장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전류전지와 리튬전지를 동시에 탑재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속 항속 능력 문제를 다양한 전력 공급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극복해낸 사례입니다. 특히 대형 잠수함임에도 수직 발사관과 수평 발사관을 동시에 장착해 유연한 전투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독특한 운영 개념에 맞춰 자중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음원을 체계적으로 분산 배치해 적 잠수함과 대잠 초계기의 음탐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 은밀성이 가장 큰 무기인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음입니다.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은밀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소음을 억제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반감됩니다. 이는 중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잠수함들의 엄청난 소음 때문에 은밀성이 결여되어 주변국의 민간과 군에 발각되는 보도기사를 여러 접한 것도 소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설계했을 때도 가장 애먹은 부분이 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기계와 인원이 들어가니 금속이 맞물리고 전동기가 회전하며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유체 소음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잠수함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적에게 노출되어 발각되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들은 이중방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선체 내부 바닥부터 장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진동 흡수제와 방음벽을 설치해 외부로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한 겁니다. 심지어 기계실 주위를 여러 겹의 충격 방지 패널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내부 소음이 해수로 전달되는 경로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노하우는 해외 잠수함 개발 국가들도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소음 억제라는 건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복합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 제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장 발사 체계입니다. 현재 장보고 3급 잠수함에는 영국산 무장 발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독자 무장 발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무장 발사 시스템은 잠수함 전투 능력의 핵심으로 어뢰와 미사일 발사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잠수함 건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무장 발사관의 내열, 내충격 성능, 탄도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발사 순간 발생하는 음압까지 고려해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한국 잠수함에 장착되는 무장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잠수함 기술에서 무장 발사 시스템을 완벽히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미사일 혹은 어뢰를 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과 충격은
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소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진동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발사 직후 즉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은 소음과 발사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해상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잠수함은 미래 잠수함 분야로 확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형 잠수함과 소형 무인 잠수함을 연동하는 멈티 기술입니다. 이는 거대한 모함급 잠수함이 해저를 잠항하면서 여러 대의 미니 무인 잠수함을 동시에 운영 통제하는 개념인데요. 수중 통신은 전파가 거의 통하지 않아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연구진들은 음파 레이저, 광섬유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실험하며 무인 잠수함이 모함과 끊임없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잠수함들을 재편성해 적 해역 깊숙이 투입하거나 기뢰 제거 및 정찰 임무를 맡기는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멈티 기술이 완성된다면 해양 전투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잠수함 기술자와 해군 관계자들의 궁극적인 꿈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강대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공식화된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기술력을 단계적으로 쌓아온 한국이 머지않아 원자력 추진 체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 해군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핵연료 사용에 관한 국제정치적 제약이 커서 바로 착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잠수함 기술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리하자면 AIP 시스템부터 소음 제어, 무장 발사 체계, 그리고 무인 잠수함 멈티 기술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간에 포기해버린 하청업체를 대신해 위험을 감수한 하나오션의 도전과 급박한 개발 환경 속에서도 연구진들이 보여준 집념, 그리고 한국 해군의 철저한 실전 요구사항이 맞물려 일으킨 시너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0일 해저 케이블 독점 영상입니다. 한때 한국은 해저 케이블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일본 업체를 불러다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만 터져도 수십억 원대 수리비가 훌쩍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쯤 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왜 우리 기술로 못 고치나라는 자괴감까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저 케이블 부설선부터 관련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기술 의존 상태가 지속되자 당대 한국통신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일본에게 골치 아픈 비용을 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중반부터 해저 케이블 기술 국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렸고 이미 맺었던 협약들을 중간에 파기하거나 부설선 도입을 위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효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가 일본에서 사오려던 해저 케이블 부설선이 강제로 폐기 처분되면서 우리 계획이 모조리 틀어져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막는다면 한국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도전 정신이 불붙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계속 일본에 돈을 갖다 바칠 바에야 실패해도 좋으니 해보자는 공감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자 국책과제로도 선정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졌고 마침내 한국통신 해저사업부가 설립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저 케이블 부설선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해저 케이블 부설선이 일반 상선과 달리 바닷속 지정된 루트에 오차 없이 따라가야 하는 초정밀 운항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체에 추진기를 4-5개씩 달고 모든 장치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필수적이었는데 국내에는 노하우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국내 관계자들도 과연 될까라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손색 없는 스펙을 갖춘 배가 탄생했고 이것이 한국 해저 케이블 독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독점해온 기술을 확보하려면 그들의 문선화 장비 설계도를 합법적으로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현장 파견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동냥으로 배운다는 이른바 어깨너머 습득 전략을 세웠습니다. 해외 시공사 작업 현장에 임시 직원처럼 투입되어 일본 담당자가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한 뒤 꼼꼼히 메모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부설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일부 엔지니어들은 잠시 일본 측 인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장비 매뉴얼이나 운용 기밀 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로 당시 한국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련 기술 습득에 절실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했습니다. 일본과의 정식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으니 자료를 얻을 통로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조각씩 모은 정보를 퍼즐 맞추듯 이어 붙이면서 한국은 마침내 자체 해저 케이블 부설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도의 기계, 전기, 해양공학이 충집약된 이 작업은 국내 조선사와 KT 서브마린이 처음으로 손발을 맞춘 대형 프로젝트였고 완성 당시만 해도 잘해야 손해를 조금 줄이는 정도 아니겠느냐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대성공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진정한 시험 무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하와이 일본 구간 4,000km 해저 케이블 공사를 수행한 직후 돌아오는 길에 케이블 일부가 심해 6,0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한국 기술진들은 모두가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하나의 갈고리로 심해에 가라앉은 케이블을 찾아내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무모한 시도가 성공하면서 한국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해저 케이블 기술의 대외적인 명성을 드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 앞바다 케이블 공사부터 각종 국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까지 연달아 수주하면서 KT 서브마린은 전 세계에서도 손색 없는 해저 케이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일본의 머리를 숙여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케이블을 부설하고 수리하며 오히려 역외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역전극을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해저 케이블 이야기가 왜 중국대만 갈등 국면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해저 케이블은 평시에는 인터넷, 전화 등 민간 통신망의 근간이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전 세계 데이터 통신량의 99% 이상이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흐르고 미사일이나 함정,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군사통신 역시 상당 부분 해저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한다면 대만 주변 해역에 깔린 해저 케이블이 파손되거나 중국이 일부 구간을 의도적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아시아 전체에 통신마비가 발생하고 경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대형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 체제 속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나서면 한국도 이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직접 개입은 피한다 해도 주한미군 기지 제공이나 후방 지원 등이 현실적인 카드로 거론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대만 인근 해역의 해저 케이블이 끊긴다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은 뻔한데요. 또 한 문제는 중국이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 기지를 때리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을 부추겨 2차 전선을 개척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 도발까지 억제해야 하니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되는 셈인데요. 한국은 중국, 대만 모두와 연계된 공급망이 큰데 대만 해협이 봉쇄되거나 대만이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면 반도체부터 자동차, 조선까지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저 케이블 수리나 유지 보수를 맡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진 해역 인근은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심해에 깔린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군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한 몇 가지 안보 경제 계획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통신 마비는 물론 금융 패닉, 물류 대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으니 해저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 보호책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아시아 해역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해상 인프라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이 우리 해군과 해양전력의 발전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해저 케이블 기술뿐 아니라 함정, 잠수함 건조에도 일본이나 서방 국가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전투 시스템의 질적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인 KDDX는 스텔스 성능, 대공, 대함, 레이더 체계 등에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역시 독일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탐지, 추적, 타격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역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 전력에서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해저 케이블 부설선 자체는 무장을 탑재한 함정이 아니지만 분쟁 상황에서 적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 하거나 파손된 구간을 신속 복구해야 할 경우 해군 함정이나 해상 초계기와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KT 서브마린 등 민간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해군 공군이 제공하는 호위 방어 시스템이 하나로 묶여야 하는 셈입니다. 이미 유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저 케이블이 단순 인터넷선이 아닌 전략통신망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과거 일본의 독점 아래에서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해저 케이블 기술을 첩보전 수준의 노력으로 자력 확보했고 지금은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잠수함 구축함, 해저 케이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략 자산과 맞먹는 수준의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대만 해협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은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부터 중국의 보복, 대만 반도체 공급난 등 무수히 많은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과거 일본에 예속되다시피 했던 해저 케이블 기술조차 스스로 이뤄낸 경험을 살려 한국은 최악의 위기에서도 최소한의 활로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구축된 해군 전력과 민간 해저 케이블 기술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사수하거나 긴급 복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뿌리 깊게 다져온 근성과 대응 능력이 대만 해협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굴욕 역사가 혁신의 동력이 되어 이제는 일본과 맞먹는 기술력과 자주적인 해양 전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불길이 타오른다면 해저 케이블 같은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해군 전력과 해외 진출 기술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